이해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이해합니다. 소송에 패했다는 사실을 때마침 찾아온 육친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견딜 수 없을 만큼 아이가 그리웠겠죠. 이해합니다. 과장되게 간곡한 그의 어조에 그녀는 당황했다. 가장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그녀를 이해한다는 그의 말이었다. 아니요. 그녀는 펜을 집어 탁자에 놓인 백지에 반듯한 글씨로 적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한강 작가의 소설 히라버 시간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덕PD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보는 본입니다. 누가 없어요. 새로운 조합.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리드멘트를 덕PD가 해준 게 전 제일 새로워요. 지금 처음 듣는 이런 상황. 책디가 예전에 그 코로나 걸렸을 때 저희가 오지랑 그 다른 사람들 모셔다 놓고 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세 명이 한 건 처음인데 자세한 처음으로 얘기는 이 조합 중에 네. 외향인이 이제 과반수가 된 과반이야? 거죠. 그렇죠. 네. 신난다. 이가 둘이다. 저도 자. 그래서 내향인 됐어요 지금. 약간 상대적 내향이 됐군요. 자, 제가 과연 끝까지 무사히 끝날 수 있을지 보겠지만 책디 얘기는 뒤에서 해보도록 하고 오늘 한강 작가 작품입니다. 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하나라도 기다리다. 어떻게든 얹어보려고.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지났어. 요거 해주신다고 해서 일부러 안 읽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못 구해서 보고 기다린 거잖아. 그러니까요. 저희 집에 히라버 시간 빼고 다 있더라고요. 자,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지고 광란의 하루가 지났죠. 거의 SNS상에서 막 난리가 났죠. 제가 그날 바로 주문했던 책이 일하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뭐 흰 등등 이제 주로 언급되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 뭐 소위 숨겨진 명작이다, 덜 알려져 있다는 포인트로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혹은 약간 덜 매운맛이라 맞아요. 입문하기 좋다. 입문하기 이렇게 좋아요. 얘기하더라고요. 이동진 씨 채널에서도 맞아요. 김준혁 작가는 대답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주요 작품만 읽어본 독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운맛만 본 사람 입장에서 되게 너무 궁금했는데 이게 책이 도착한 날 한 2, 3주 걸렸어요, 거의. 조금만 읽고 잡을까 했는데 11시에 읽기 시작했거든. 네. 근데 그날 1시까지 다 읽었습니다. 오. 결국. 멈출 수가 없어. 매운맛이 아닌데도 뭔가 끌어당기는 장난 아니에요. 흡입력은 장난 아니고 길진 않아요.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소설인데 책플릭스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거 소개해봐야겠다 싶었거든요. 마침 저희가 학교 아니겠습니까? 네. 맞다. 히라버 시간. 살짝 깜빡했다. 제2 외국어 이 정도면 제2도 아니야. 한 제3, 제4, 제5는 그렇습니다. 다 나올 것 같은 외국어긴 하지만 히라버가 외래 뭔지 시간. 아시니까. 네. 외대 전공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 나누고 싶은 상황에서 마침 우리 컨셉과도 맞기 때문에 가져와 봤고 오늘 끝까지 들으면 읽은 네. 척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오, 알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온 이해라는 키워드가 이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문제의식 중 하나인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게 제일 짠나요. 차라리 이해 못한 게 낫다. 이해한 척하는 것보다? 혹은 이해했다고 믿는 게 고깝다. 이게 약간 못된 마음이 들면서 차라리 이해할 수 없을 때 솔직하게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의 마음을 같이 이제 위로하고 싶어라는 게 오히려 진 솔직하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어를 또 구구절절 내가 어떻게 널 이해했는지를 읽는 게 약간 고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나쁜 의도로 그런 것 같진 않아서. 그렇죠. 저는 이 첫 번째 문단 읽고 이해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 오은영 선생님을 필두로 한 뭐 김창옥 선생님이나 뭐 일단 공감. 일단 공감하면서 그 스킬을 많이 전파를 해주셨잖아요. 상대방이 한 말에 끝을 따라해라. 따라해라.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진짜 공감 못하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할 때 그 처참한 순간이 있거든요. 대차게 실패했어. 그죠? 모두가 다 숙연해질 때. 근데 저는 그럴 때 오히려 난 잘 모르겠는데? 이해 못하겠는데? 라고 해줄 때 오히려 좋더라고요. 티가 났다. 저는 완전 대문자 티가. 극F지만 그런 티가 주는 또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진심이거든요. 그쵸. 솔직하게 느껴지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숙연한 순간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이 맥락은 제가 이제 소개를 하다 보면 나올 거고 두 분이 이제 이런 비슷한 모먼트는 언제였는지 또 이제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의 와. 명작 히라버 시간 어떤 작품인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작품은 사실 구도상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딱 두 사람의 주인공이 끌고 가는 그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여자와 남자.
이렇게 나와요. 왜 히라버를 배웠을까? 그렇죠. 이 두 사람은 각각 우리 삶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혹은 잃어가는 인물들입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썰풀 수 있다. 뭘 잃어가나요? 먼저 여자 혹은 그녀라고 지칭된 인물 오프닝에 등장해서 너 이해 못했어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글씨를 적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요. 이 여자는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말을 잃어버려요. 육친도 잃고 아이도 잃은 거 많이 같은데. 잃었지, 그죠? 그리고 말을 말까지 잃어요. 잃었다고? 실어증이죠, 실어증. 들어보셨죠? 어떤 이유로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지금 9살 아이가 있는 30대 중후반 나이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됩니다. 오프닝에 상황 설명이 좀 나오죠. 갑자기 가족이 죽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죠? 소송.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양육권 소송에 패했어요. 송사가 또 근데 있었군요. 이 정도 충격이면은 말 잃을만하다. 실어증 올만한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린 생각을 하잖아. 네. 이 모종의 충격을 받은 게 말을 잃어버린 이유가 아니겠느냐라고 심리치료사가 여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오프닝입니다. 내가 이해합니다 됐어 지금. 그렇죠. 그러게요. 그럴만하다라 말한 순간. 그렇지. 나 대차게 또 실패했네. 섣부르게 또 근데 인간이라면 그냥 지레 짐작이 그렇게 맞아요. 되긴 하잖아요. 네, 중요하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소설은 그러니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말을 잃어버린 게 처음이 아니에요. 언제였냐? 17살. 학생이던 시절에 여자가 이미 말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 묘사가 나와요. 마침내 그것이 온 것은 그녀가 막 17살이 되던 겨울이었다. 수천 개의 바늘로 짠 옷처럼 그녀를 가두며 찌르던 언어가 갑자기 사라졌다.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건 수천 개의 바늘로 짠 옷처럼 그녀를 가두며 찌르던 언어라고 하잖아. 이 사람은 언어에 엄청 민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하면 그녀가 유년기에 언어를 처음 익혀갈 때 흥분과 충격 이런 거에 대한 묘사도 되게 자주 나오고 그리고 오늘 작품을 읽을 예비 독자들의 감상을 방해하지 않게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 언어가 여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구성 요소였어요. 직업은 편집자 겸 문학 강사야. 이럴 정도로 언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언어를 잃어버린 겁니다. 어울리는 직업을 찾았는데 또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됐네요. 그렇죠. 이제 17살이 되던 해 이제 어쩌면 극도로 언어에 민감했던 그 사실 때문에 혹은 묘사에 따르면 언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게나 중력에 압도당하면서 한번 학창 시절에 말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약간 천재가 슬럼프를 겪는 것 같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은 여기 지금 하필이면 말 많은 세 사람이 앉아있는데 책플릭스에서 말을 잃어버린다는 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죽은 뿐이에요 진짜. 너무 제가 얼마 전에 밸런스 게임을 뭔가 다룰 일이 있었는데 주제가 그거였어요. 배우자와 평생 스킨십 안 하고 살기 대 평생 말 안 하고 살기. 진짜 충격적이죠. 말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골라봐. 근데 저는 그냥 침대에 서로 누워서 말만 해도 행복할 것 같거든요. 나는 말 택할 것 같은데. 저도 말. 근데 이거에 대한 누가 우문 현답을 줬는데 30대까지는 스킨십만 하고 40대부터 말만 해도 되냐? 어차피. 근데 그게 어차피 약간 그렇게 사는 거. 현실적인 솔루션이더라고요. 그게 스토리 오브 에브리 부부의 삶 아닌가요? 그렇죠. 자,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 알아주세요. 난데없는 밸런스 게임인데. 근데 자. 말을 잃는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표현할 수단만 잃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고나 감정도 잃게 되는 거일 것 그렇습니다. 같아서. 인격이 달라질 것 같은데. 아예?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도구 자체를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글은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실어증이라고 하면 못 듣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수 있고 하는데 예전만큼 민감하게 못 받아들이고 자기가 말을 못하게 되는. 카톡은 하나요? 똑같 그렇게 디테일한 상황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발성만 안 되는 거네. 그렇지,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 묘사가 있어요. 그 여기서부터 막혀가지고 못 나오는 그렇군요. 말이. 이해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살이잖아. 부모님 입장에서 얘 치료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정신과 치료받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그녀가 말을 되찾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결혼도 하고 뭐 직업도 그렇겠죠. 가지고 했겠죠. 혹시 히라버를 배우면서? 아닙니다. 하지만 본이가 주목해야 돼요. 불어를 배우는 시간에 비블리오테크 뭐죠? 도서관? 도서관 어떻게 알아? 저도 불어 배웠어요. 저도 불어였어요? 나도 불어 수업 들었는데 난 이거 기억 안 나는데. 그게 영어로도 비슷한 단어가 있을 거예요. 비블리오그래피. 뭐 비블리오그래피가 네, 이제 맞아요. 논문 같은 거 할 때 뒤에 서지 정리하는 그건데. 오, 몽듀. 네, 그렇다고 합니다. 불문과. 랄라. 불어 수업 시간에 이 비블리오테크라는 단어를 만난 순간 어떤 모종의 충격이겠지? 근데 그게 자세히 묘사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 여자가 다시 말을 찾게 돼요. 너무 재밌다. 약간 왜? 미학적인 충격을 받은 건가요? 그런 것까지 설명이 잘 안 돼. 약간 그건 그냥 불가해성이 남아있어. 저 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진짜요? 어떤 말을 문장이 주는 느낌에 꽂히는 거 뭔지 아세요? 저는 샤를드골 공항에서 제가 환승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샤를드골 공항에서 환승하거든 라는 그 문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네. 느낌 뭔지 모르세요? 오랄라. 네, 오랄라. 억지로 이해하는 것보다 티가 났다며.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 문장이 약간 제 반려 문장이거든요. 이해 못합니다. 제 아무튼. 친구들은 다 놀리거든. 어쨌든. 놀린다고. 네, 우리 놀린 것보단 낫잖아. 근데 약간 놀린 것 같긴 해 방금. 아무튼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여자가 편집자 문학 강사로 일하다가 수업을 하다 갑자기 말을 잃어요. 막 판서를 하다가 자기가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떡해. 이런 상황에서 심리치료사를 찾아갔는데 심리치료사가 오프닝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합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의 맥락이 있잖아. 물론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은 이해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 소송에서 지고 아이 뺏기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막 이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자에게 언어는 그냥 가족과 얽힌 불행, 그보다 훨씬 큰 혹은 무거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라고 반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남들 입장에서 나를 이해했다고 하는데 실은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 우리가 좀 겪지 않습니까? 많이 겪죠. 우리가 흔히들 쓰는 그 알못이라는 알못. 말 있죠. 네. 알못들이 알지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분석한다고 거룩한 척하는 아. 거를 저는 못 보는 병이 있어요. 그 있죠. 예를 들면 제가 하도 오뜨밀에서도 얘기 많이 해서 알겠지만 저는 이제 10대 때부터 K-팝 덕후, 아이돌을 깊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돌이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산업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나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굉장히 많이 그런 나왔죠. 그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너도 나도 다 한 마디 얹어야지.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 문화, 뭐 전문가, 평론가, 뭐 이런 그 연구자들이 책을 내서 저는 또 관심이 있으니까 서점 가서 한번 이렇게 쭉 본 적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한류, 케이팝 콘텐츠의 원인, 뭐 분석 이러고 봤는데 진짜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진짜 이해 하나도 못하네. 이 사람들 이 어글들이 그러니까 어디서 뭐 예를 들면 뭐 그들이 Love Yourself의 뭐 그런 그 메시지를 말했기 때문에 와닿아진 것이다. 막 그런 전략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맞지만 사실 딥다운으로 팬들은 그 마음 때문에 좋아한 건 아닌데. 팬심을 이해 못하는 그 머글들의 분석들을 봤을 때 그럼 많죠. 그러면서 본인들끼리 막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막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할 때 뭘 이해해? 너네가 뭘 이해해? 뭘 근데 알아? 그게 정확하게 그 상황 아니야? 자기들끼리는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해했다고 본인들이 착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네가 뭘 알아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딥해요. 그 미묘한 그 감정을 단순하게 설명할 때 느꼈던 답답함? 약간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비슷하죠. 네. 다들 그러니까 나는 복잡한데 넌 그렇게 납작하게 얘기할 때 맞아, 대부분 맞아요. 이건 것 같은데 맞아요, 정말 맞아요. 비슷해요. 저는 약간 이렇게 밝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저 취준생 시절에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생계형 취준생은 아니었어요.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고 내가 당장 생계랑 취준을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 입장에서 전 되게 부르주아 같이 취업 준비하면서 전업으로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나는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예를 들면 약속 한번 잡으면 이제 약간 돈이 빨리 끝나고 그러니까 용돈을 더 달라고 내가 친구랑 한 번 더 놀려고 집에 용돈 더 달라고 말은 참 안 떨어지잖아. 약간 취준생 때 그렇지. 그런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저는 복잡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삶이면서 동시에 이 궁핍한 생활을 끝이 안 보이니까 너무 불행하고 되게 외롭고 제 주변에 좀 다 취업을 빨리 해서 취업 안 된 사람 몇 명 없는 친구 중에 한 명이랑 얘기를 하다가 막 용돈이 빨리 끝났다. 근데 이제 너무 막 언제 끝날지 뭐 이거를 진짜 오랜만에 하소연을 했거든요. 제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근데 그 친구는 비슷하게 취업은 안 됐지만 굉장히 이제 실제로 취업의 가능성도 높을 만큼 능력이 있으면서 집도 부유하고 집에서 전혀 취업 재촉도 하지 않고 이제 조금 더 한 레벨 더 유복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걸 제가 모르지 않았는데 무심코 그냥 용돈 다 써가지고 어쩌고 얘기했더니 그니까 나 이번에 부모님이랑 어느 여행 갔다가 뭐 땡땡 명품 큰맘 먹고 하나 질러서 그지 됐어. 이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내가 그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몰입해본 거지. 최선의 위로를 어떻게 보면 하려고 노력한 걸 내가 아니까 더 짜증이 나는 게 그럴 때 상대가 또 밉진 않아요. 밉지 않아. 얘 의도는 내가 알고. 근데 난 되게 큰 벽을 느끼죠. 저는 그게 외로워지더라고요. 맞아요. 딱 이 대사가 정말 맞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가 맞는 게 내가 단순히 용돈을 빨리 썼고 지금 막 돈이 없어서 속상해가 아니라 이런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내가 편안한 상황임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알지만 불행한 나 자신에 대한 또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불안정함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사실은 딱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이 친구는 표면만 보고 간단하게 납작하게 용돈 다 써서 속상한 나의 마음만을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니까 너는 이제
정말 착하게 얘기했지만 정말 저한테는 외롭게 만드는 말이어서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딱 그때 들었더라고요. 그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좀 헛헛해질 때가 있죠. 맞아요. 내가 되게 슬퍼지지. 맞아. 그 친구 잘못이 아니까 항의할 수 없는 맞아. 나 혼자 맞아. 해결해야 뭐라고 할 되는 거야, 위로했었는데. 감정이야. 맞아. 그리고 그 정성을 아니까 나 혼자 이거를 어쨌든 하루치 해결해야 되는 외로움이 그냥 생겨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되게 그게 좀 답답했던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보고. 맛있는 그지 거 먹고 됐어. 해결해야 돼. 맞아. 근데 사실은 그런 친구가 나중에는 저는 고마워졌어요. 역으로.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해주는. 노력해줬다 그리고. 그리고 그쵸. 저는 그 의도를 아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길게 보면 서로 그것들 맞아. 조심할 수 있는 요령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걸 피해가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나쁜 게 아니죠. 이 여자 입장에서도 심리치료사가 이해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기의 그 모든 전사를 다 얘기할 수도 모르니까. 없고 맞아요. 언어가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관념적으로 서술도 되게 많이 돼 있어서 읽는 사람도 헷갈리는데 이걸 심리치료사한테 전달을 못 하잖아.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도움은 안 됐다. 도움은 전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가 말을 찾고 싶어. 히라버를 배우나요? 히라버를 배우러 갑니다. 언어 치료를 왜냐면- 받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불어가 되게 낯선 언어를 배웠을 때 한 번 해결했으니까. 돼봤잖아. 그러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래서 낯선 또 다른 언어를. 낯선 언어를 찾아 그렇죠. 떠난 거군요. 레벨이 높아졌다는 중국어를 배웠으면 느낌이 또 달랐을 텐데. 더 어려운 걸 일부러 이 높였나 봐요. 히라버가 책에 나와요. 그리스어잖아요. 근데 히라버가 사실상 거의 끝판왕으로 어렵지 않나요? 거의 사실상 사어에 사어예요, 가까울 정도로. 그쵸. 네. 네. 구별도 안 돼. 히라버 막 이렇게 어. 생긴 거잖아요. 별자리 사인처럼 생겼잖아요. 뭔지 아시죠? 글자를 봐도 이게 서로 내- 글자끼리 구분이 안 돼. 버디버디 아이디 만들 때 찾아 쓰던 맞아 아니에요? 약간 그림처럼 생긴 거. 알파벳이랑 완전 달라요, 여러분. 내가 히라버를 언제 써봤나 생각해봤더니 버디버디 아이디 만들 때였다. 자, 그 세대 나오고요. 아무튼 그래서 인문학 강의 아카데미 가야 배울 수 있는 거야. 학교에서 가르치겠어요, 이런 거를? 인문학 아카데미도 있을까 말까인데. 근데 왜냐면 그리스어에서 배우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저번에 보니가 한번 이중한 하는 거짓말 시간에 외국어 공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어떤 언어를 선택해서 배운다는 건 그 언어의 배경이 되는 문화나 사상에 대한 이해 가치가 하는 거죠. 그럼요. 고대 그리스 철학을 이해하려면 히라버를 좀 알아야 돼.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 강의를 듣게 되는데 여자가 여기까지 얘기고 일단 네. 그럼 남자는 누구냐? 히라버 강사입니다. 자, 선생님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는 뭘 잃어가나요? 자, 남자는 뭘 잃어버린 사람이냐고 궁금해하셨죠? 네. 여자가 말을 잃었다면 남자는 시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눈을 잃어가는 중인 거. 잃어간 중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러니까 당장은 엄청나게 센 안경을 끼면 일상생활 정도는 가능. 그런데 언젠가 시력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 확실한 상태입니다. 와, 여기도 쉽지 않네. 이거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남자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렸을 때 한국에 살다가 온 가족이 독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뭐 소위 인종차별 당연히 겪었겠죠. 그리고 뭔가 눈에 띄지 않아야 되는 삶을 살아왔다. 이게 약간 상징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어린 시절에 이미 나중에 시력을 잃게 될 것이다. 북의 유전이야. 아버지로부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어릴 때 희귀병이죠. 그래서 판정을 받아요. 막 병원 생활 되게 오래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지금 넷플릭스 지옥 시즌 2가 나왔죠. 비교를 해보자면 당장 죽는 거랑 5년 뒤에 죽는 거랑 느낌이 사실 같지 않단 말이에요. 결과가 같다고 결말은 하더라도. 정해져 있지만 그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유예가 돼 있죠. 언젠가 시력을 잃는 삶을 쭉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이 사람도 독일에서 굉장히 밀도 있는 사랑, 우정, 뭐 그 겹쳐 있는 관계 경험도 다 하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어떤 편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뭘 수학 잘해? 잘하는 거. 수학을 수학 잘하잖아. 잘하고, 네. 근데 히라버를 잘해. 왜냐하면 수학도 당연히 잘하는데 왜냐하면 히라버는 독일어 사람들도 어차피 몰라. 몰라. 어차피 조건이 똑같은 거죠. 어차피 레어템을 네. 했어. 그러다 보니까 히라버를 잘한 그래서 거예요. 선생님이 됐구나. 2차 저차해가지고 그래서 루트를 타게 되고 커리어를 가지게 되고 독일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관계들을 상실한 뒤에 이 남자는 가족들은 있어요. 근데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한국에 돌아오기로 합니다. 한국에 왔다는 게. 네, 여기도 치료하러 중요해요. 온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희망이 없어요. 그냥 이제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는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는 한국에서 가능한 거고 가족들 입장에서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눈이 점점 나빠지는데 한국에 연고도 없는데 무슨 배짱으로 혼자가 살 거냐. 막 거의 30년 지난 후에요. 이미 이민 간 뒤로는. 장애인 이동권도 안 좋은데. 근데 남자는 이 모든 걱정과 우려를 뒤로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딱 공항에서 묘사가 돼요. 샤를드골 공항에서 내가 환승했다 인 것처럼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그렇지. 거기 그 묘사가 나와요. 어떤 안정감과 동시에 커다란 불안을 동시에 느낍니다. 안정감과
불안을 동시에 동시에. 인정감은 어. 뭘까? 인종차별 당하지 않는 그건가? 되게 내가 있을 곳으로 왔다는 아, 것과 동시에 사실 이 사람이 낯설지. 약간 반스폰데 인종차별 당하는 정체성으로 살아왔잖아. 네. 그 정체성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잖아요. 오히려 네. 다시 또 낯설다. 그렇지. 더 낯선 게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전부는 아닌데 이런 그 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 물고기들이 상어에 쫓기다가 더 이상 쫓기지 않게 되면 스스로 안정감, 죽어버리는 것처럼. 나 대체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어. 근데 그거랑 이제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뭔가 분열 같은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뭐 해야겠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히라보 아카데미에서 강사. 히라보 강의를 시작하게 된 독일어 겁니다. 강사가 돈은 더 됐을 것 같아. 과연 그럴까? 근데 이제 강의를 하는데 수강생 중에 한 사람이 말을 안 해. 어. 앞에 앉아가지고 수업 되게 열심히 듣는데 그녀죠. 말을 안 해요. 자, 월화수목금토일 하는데 조용히. 언어 수업인데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그쵸. 그래서 뭔가 오히려 신경이 쓰이고 관심이 가기도 해요. 근데 뭐 이게 무슨 로맨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왜 저러지? 호기심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말 안 하는 수강생이 혼자서 막 히라보로 시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면 몰라. 또 어. 열심히 하고 있어. 차라리 자면 그래, 관심 없는데 와 있나 보다. 자면 그런갑다 해요. 딴 사람들은 이거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걸 왜 배운지를 다 알 거 아니야. 말을 그쵸. 했을 거 아니야. 굳이 히라보를 왜 배워? 어떤 사람은 의대생인데 나중에 이제 전공을 할 때 의학사를 전공하려고 뭘 한다라거나 뭐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로 이거 배우고 있다는 거 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만 모르는 거야. 특이한 거죠. 뭘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도 훅 다가가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갑다 하고 그냥 살다가 아, 이 여자가 말을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계기는 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뭔가 인생에 여러 가지 불행을 겪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말을 못하고 한 명은 눈이 안 보여요. 점점 안 보여요. 소설의 약 3분의 2 지점까지 이 두 사람 사이에 크게 다이나믹한 사건 없이 네. 그냥 내면 묘사와 각자의 이제 전사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독자 입장에서 뭐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좀 클리셰적으로 어. 서로가 서로에게 좀 위로를 주면서 말을 잃어가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는 그 세상을 보여준다거나 이 사람은 말을 선물해준다거나 그쵸. 요런 전개 그런 아닐까요? 느낌을 뭔가 원하지. 원하죠. 그래야만 이렇게 단추가 딱 맞아 떨어질 것 그쵸, 같은 그쵸. 느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설 뒷표지에 말을 잃어가는 한 여자의 침묵과 눈을 잃어가는 한 남자의 빛이 만나는 찰나의 이야기. 찰나? 이게 소설 그 뒷표지 문구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 한강 작가라는 걸 염두에 두고 들어보십시오. 아, 잊고 있었는데. 최대한 출판사에서 아름답게 만든 문장일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 이거 네. 아름다워요, 근데.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았던 이유가 아름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더 얘기해주세요.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휴가철이라 사람들이 거의 없는 날이야. 사실 이 인문학 아카데미라는 게 어떤 그쵸. 뭐 자격증 같은 것도 아니고 그쵸. 학점 따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좀 빠지잖아. 그쵸. 그래서 이 낡은 아카데미 건물에 새 한 마리가 날아듭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냥 작은 새예요. 별일 없는. 아기도 없고 얘도 그냥 온 거야. 어쩌다 보니까. 오늘도 성실하게 수업을 들으러 온 여자가 그걸 보고 야,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라고 내보내려고 하는데 얘가 이제 지하로 내려간 층계 쪽에 숨어버려요. 뭐 이걸 어째 하고 있는데 뒤이어서 이제 강의하러 남자가 건물에 도착을 합니다. 어찌저찌 해서 여자는 이제 보고 이제 약간 서로 내외하니까 어느 정도 말도 안 하고 먼저 강의실 올라간 상황에서 남자는 왜 여자가 저기서 지하로 내려간 걸 보고 있지? 라고 해서 그쪽으로 다가가요. 그래서 이 새를 발견을 해서 나가 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가 그때 남자의 얼굴 쪽으로 날아들면서 남자가 계단에서 넘어지고 몸도 굉장히 크게 다치고 무엇보다 안경이 파손됩니다. 으악! 이 사람은 안경이 없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렇네. 수죠. 아, 좋은 걸 상상했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여자는 이미 올라간 다른 층에 거죠. 있는 강의실에 갔어요. 어이구, 어떡해. 이 건물에 다른 사람들 있을 확률 거의 없어. 수업도 이게 마지막 수업이고 해가지고 시간상. 갑자기 스릴러처럼 되는데요. 맞아요. 스릴러적인 상황이 펼쳐져요. 그리고 이 남자는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는데 여자가 말을 못한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청력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짐작하기 쉽죠. 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음. 어떻게 핸드폰 놓고 왔어. 기어가야죠 뭐. 그래서 기어가기 시작해요. 어떡하? 대안이 없잖아. 티야. 대단한 방법은 아니잖아. 나 대문자 F야. 저는 나는 기어가. 저는 운다 이러려고 그랬어요. 거의 눈물 나는 상황이에요. 그쵸, 울 것 같아요. 그리고 서러워서. 기어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 이게 사실. 자기 몸도 이미 다쳤어요, 다칠 만큼. 자, 이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가 있을지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외쳐요. 그리고 얼마 뒤에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남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막 하는 거야. 내 말을 들을 수 있나요? 위에 다른 사람은 없나요? 안경이 깨졌어요. 나는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누구든 불러주겠어요? 택시를 잡아야 해요. 안경점이 문 닫기 전에.
근데 아무 말이 없어. 한국어로 한 거죠? 한국어로. 너무 한국이니까. 번역 히라버로 했을까 봐. 나도 약간 번역 뒤에서 순간 근데 히라버로 했나? 이게 되게 일부러 그랬다는 게 이 남자의 다급한 마음과 지금 자기가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은 말밖에 없는데 그리고 상대방이 사실, 누군지도 막 이거 쏟아내고 있는 거야. 해외 생활 오래 했으니까 또. 그래서 이 말을 막 쏟아대요. 뭐가 근데 왜 웃긴 거야? 대답을 안 해? 히라버로 그 말을 독일어나 혹은 이게 책대가 쉽지가 않구나. 어. 이런 사람들 두 명 앉혀놓고 그럼요. 진행하려면 근데 상상력이 저는 그분의 심경이 이해합니다인 게 어. 너무 경황이 없고 어. 너무 막 긴급 상황이니까 일단 어. 정보를 막 얘기를 쏟아내는 해야지. 거죠. 맞아요. 자기 답답하니까. 상황을 최대한 얘기해야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그 중에 어. 얼마를 받고 갈 수 있지. 그렇죠. 저는 사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중학교 1학년 때 경험이 있는데 제가 눈이 나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버스 타고 30분 걸리는데 중학교를 통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놓치면 그 버스도 멀잖아. 네. 자주 안 오는 버스야. 하나 놓치면 10분, 15분 또 기다려야 돼. 겨울이었어. 겨울에 내가 막 하는데 횡단보도 막 뛰어서 건넜는데 버스가 날 두고 가. 어떡해. 갔는데 간 이유가 내가 이제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자갈밭 같은데 서럽다. 이렇게 넘어졌어요. 안경이 떨어졌어. 어머머머. 그 안경 줍다가 놓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서럽다던데 안경 찾는 게. 그게 너무 서러운 게 어. 사실 또 그때 저는 안경 때문에 내가 운동하거나 축구나 농구할 때 되게 안 좋았거든요. 핸디캡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그것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을 겪고 이 내가 그 버스 정류장에서 펑펑 울었어. 너무 서러워서. 서러워서 진짜 너무 서러움이다 이거. 왜 나는 눈이 이렇게 나빠가지고. 원망할 대상이 없어 지금. 그쵸. 그런 심리 상태가 아니었을까 나는 몰입하게 되더라고. 물론 이해합니다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서 말을 쏟아낸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다가온 누군가가 그를 일으켜서 끌고 나갑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녀였겠죠. 그녀였겠죠. 자, 이게 소설 200페이지 중에 한 130페이지 정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머지 70은 도대체 무슨 여기서부터 일이? 도파민이 터져서 멈출 수가 없어요. 오.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연애물이나 스릴러나 그런 장르물이 아니고 다른 쪽에 도파민이 터집니다.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고민의 중력이 얼마나 클 것인지는 우리가 그 앞에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언어에 너무 민감해서 언어를 잃어버린 여자가 있고 사랑도 우정도 잃고 가족까지 타국에 두고 떠나온 그리고 심지어 눈을 잃어가는 빛을 잃어가는 공포에 평생 시달려온 남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게를 이고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든 세상이나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보이는 행동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강 작가는. 그렇죠? 근데 도구들은 지금 자기들 잃었지. 한 명은 눈이 안 보이고 한 명은 말을 잃었으니까. 이 둘이 서로 되게 적당히 거리를 두거나 회피할 수 없는 상태로 맞닥뜨려 버린 거예요. 그쵸? 여자 입장에서 이거 놓고 가?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지. 왜냐 전화해? 나 말 못하는데 아. 신고할 수도 없잖아. 내가 해결해줘야 되는 거야. 남자 입장에서 붙잡을 수 있는 건 이 여자밖에 없는 거야. 네. 그 상황에서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대체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소통을 통해서 또 두 사람은 과연 서로를 우리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키워드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궁금증이 진짜 엄청난 몰입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무슨 경찰 사건 보고서 쓰듯이 그래서 어찌어찌 됐습니다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줄거리 검색해보면 나와요. 근데 그 건조한 문장들은 정말 이 소설의 정수를 하나도 담지 못한다. 그래서 줄거리 소개 여기까지만 하고 촉촉하게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얘기해주세요. 궁금해요.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래요. 지금 저 머릿속으로 한 100가지 그렇죠. 상상했어요. 네, 빌려드릴게요 오늘. 네. 갖고 가. 네, 갖고 가. 좋아요. 근데 정교하게 설계가 이게 들을 때는 별 생각 없이 그래 결핍이 보통 하나씩 있으니까 주인공 이렇게 됐는데 너무 정교하게 설계가 된 게 말이 없는 사람은 시각이 없는 사람과 소통하기 굉장히 어렵겠다는 어렵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려워. 방금 생각을 그치. 해보니까 글을 써서 보여줄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수화도 보여줄 수 없고 제 그렇지. 말이 제 말이. 그럼 어떻게? 두들겨야 이게 모스부호밖에 없는 거야. 이제 남은 건 모스부호뿐인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궁금증 떠오르시죠? 그래서. 제가 뭐 한강 작가가 책 판다고 저한테 들어온 건 하나도 없지만 저는 이거를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그렇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읽어봐야겠네. 완전 감동이 죽어요. 제가 막 말로 해봐야 막 썼다 지웠어. 뒤에 이거 뭐야 하고 지워버렸는데 어쨌든 그래도 조금 더 영업을 해보기 위해서 이 한강 작가가 이 소설을 쓸 때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가 계속 살아야 하는 거라면 그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디테일하지 않고. 그런데 그 질문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이 소설은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도 뭔가를 계속 상실해가는 존재들로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잃어가는데 살 수 있다면 그건 무엇에 대한 것일까? 말이 통하고 서로 같은 것을 본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되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던 게 네. 처음에 심리 상담가가 서로 말도 할 수 있고 눈도 볼 수 있지만 그치. 서로 이해를 못하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물론 여자는 말은 못하고 필담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소통은 되지만 어쨌든 더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이 두 사람은 소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 그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히려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걸 가능케 하는 인간 내면의 무언가는 무엇일까? 라고 이 작품이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과연 그건 뭘까?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에 이 작품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뭐 사실 이 작품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책플릭스에서 한강 할 거면 이거 해야 된다고 그날부터 얘기했었죠. 네. 저는 정말 재밌게 읽었고 마음에 지금 며칠째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들어보는데 다른 작품에 비해 진짜 매운맛은 아니고 전혀 매운맛 아니에요. 평온하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주소재로 삼는 작품 중에 이제 소년이 온다보다는 작별하지 않는다가 덜 매운맛이다. 물론 둘 다 힘든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네. 먼저 추천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채식주의자잖아요. 네. 역사적 그 소재가 있는 건 근데 아니니까. 가장 맵던데. 가장 매워요. 맵죠. 네. 저는 채식주의자 읽으시기 전에 이거 읽고 읽으시면 한강 스타일이 뭔지 알 수 있다. 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채식주의자 지금 3편 중에 한 편 읽고 포기하신 분들 이거 다시 읽고 다시 돌아가 보세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한강 작가는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내면에 대해 탐구한 사람이구나. 이런 문장으로 뭘 표현하는구나를 조금 더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와, 짧은 소개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한강 작가의 소설 히라버 시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클로징 코너인데 오늘은 오지가 요즘 뭐 봤지 준비했어요? 저는 오늘 최근에 본 영화 한 편 들고 왔습니다. 따끈따끈하게 개봉한 하지만 이제 극장에서 많이 내려간 한국이 싫어서 거의 다 내려가 8월 개봉작에서 다 내려갔다고 보는 게 맞긴 해요. 저도 이제 유료 VOD로 무려 돈 내고 봤는데 네. 제가 고화성 배우를 좋아해서 사실 봤기도 하지만 원작 소설을 떠올리면서 사실 본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 한국이 싫어서는 그 장강명 작가의 동명의 원작 소설을 이제 원작으로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처음 본 게 이제 저 아까 말씀드렸던 취준생 그쯤이에요. 그쯤이죠. 헬조선. 근데 이 책이 찾아보니 뭐 2015년 출간됐다라고 써있긴 하던데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취업 준비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최근 읽은 책 있으면 서로 이제 독서 얘기해보자 해서 들고 온 책이 이 책이었고 그때 막 한국이 싫어서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아이의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그때 취준생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이 저마다 싫을 나이잖아요. 그래. 진짜 다 그냥 탈출 버튼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워킹홀리데이로 이렇게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겠다.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던 시절에 그 줄거리를 들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직장인 신분이 되어서 무려 이 영화 개봉한 걸 보고 신기해서 이제 봤어요. 근데 줄거리 자체는 사실 복잡한 어떤 서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주인공은 게나라는 2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회사를 나름대로 다니면서 뭐 회사 생활의 불행함은 이제 모두 보편적인 거라고 할 때 그냥 매일매일 지루한 그 회사 생활, 기나긴 출퇴근, 그리고 그냥 이렇게 유복하지 않은 가족, 그리고 결혼의 미래를 약간 불투명하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 애인, 뭐 이런 상황들이에요. 뭐랄까 이게 특별하진 않잖아요. 좀 보편적일 수도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갖추면서 어느 순간 삶에 너무나 환멸이 나버리는 거예요. 지구래. 이게 지겨워. 무슨 사건 때문은 아니에요. 뭔가 이 사람이 큰 사건에 맞닥뜨려서 한계를 느낀 게 아니라 그냥 이 하루하루들이 너무 지겨운 그 지겨움의 느낌을 고화성 배우가 엄청 잘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질랜드로, 소설 속에는 호주지만 이 영화에서는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 형태로 떠나게 됩니다. 많이들 가죠. 그래서 직장, 가족, 애인을 사실상 다 버리고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면 두고 혼자서 홀홀 단신으로 뉴질랜드로 떠납니다. 갔어. 여기서부터 영화 초반이 시작이 되고 뉴질랜드에 간 게나는 다르지 않아요. 매일매일 이제 사실 그 직장 생활만 아니다 뿐이지 막 레스토랑에서 뭐 알바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알바로 생활을 연명해 가면서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막 영화에서 막 까무잡잡해져 있어 막 그리고 막 일을 많이 해서. 교포 스타일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런 약간 한국식이랑 다른 어떤 스타일과 머리와 헤어와 메이크업과 이런 모습을 갖추면서 뉴질랜드에 적응해서 어느덧 평온하게 이제 몇 년을 산 거예요. 근데 이 게나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 가족, 애인 뭐 여러 가지 이제 젊은 우리 세대라면 마주할 법한 이런 환경 속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만났던 친구가 있어요. 그 소설이랑은 약간 설정값이 다른데 영화에서는 공무원 시험으로 추정되는 그런 그 시험 준비를 오래 한
대학교 동창으로 나오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길 가다 우연히 만났던 거예요. 워킹홀리데이 떠나기 전에. 네. 잘 사냐 했는데 이제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이러면서 되게 막 한겨울에 맨발에 쓰레빠 차림에 막 얇은 잠바 차림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안쓰러운 모습의 이 친구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뉴질랜드로 떠났던 게나가 몇 년 후에 그 친구의 스포지만 해보겠습니다. 부고를 듣고 귀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어떤 사건으로 이 사람이 사망했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친구들의 어떤 간접적인 그런 증언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 친구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겪으면서 게나는 뉴질랜드에서의 자기의 삶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익숙했던 친구와 가족과 애인을 다시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익숙하고 편안하지만 그 지긋지긋함을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하면서 네. 이제 이 영화는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어떤 다이나믹한 기승전결에 의해서 우리가 뭘 느낀다기보다는 그냥 떠올리게 하는 얼굴들이 많은 그렇네요. 영화인 거고. 이 시대를 기록했다. 그렇죠. 이 젊은이들이 사실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굉장히 지긋지긋하고 때로는 버거운 완전. 그렇죠. 그 이유 때문에 한국이 조금씩 싫어진다라는 거를 이제 그 차분하게 그렸다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호주에서 1년 정도 거주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워킹홀리데이 온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랬을 때 되게 막 그냥 유쾌하게 느꼈어요. 그때는 어리니까 제가 중학생 때였고 그냥 농장 가서 하루 종일 오렌지만 땄어. 이런 것도 되게 자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농장 일을 하고 젊은 사람이 그게 상상할 수 없던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엔 그랬거든요. 근데 호주에선 되게 뭔가 모험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선택해서 내가 이 멋진 삶을 선택했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 한국이 싫어서 속 게나의 삶은 쫓겨나듯이 온 삶인 거예요. 내가 선택은 했지만 마치 쫓겨나듯 한국의 그 주변부에서 그냥 탈출 버튼을 눌러서 온 듯 하지만 그 뉴질랜드의 삶 속에서 어떤 행복들을 나름대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진정한 선택한 삶으로 이제 변모해가는 쫓겨난 삶이 아니라 그런 과정인데 그 당시 이제 이 게나가 죽은 친구와 약간의 어떤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게 연출된 상황에서 마음 쓰이는 그 친구랑 대화하는 내용에 이런 말이 나와요. 게나가 이렇게 말해요. 행복이란 말이 왠지 너무 과대평가된 단어 같다. 자기는 사실 배고픔과 추위만 없으면 나는 행복해. 넌 어때? 자기는 그 친구는 공기 좋고 깨끗하면 자기는 행복해. 사실 그렇게 단순할 수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너무 많은 어떤 조건들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서울에 이제 아파트 있어요. 행복하냐고. 뭐 몇 살까지 나이 해야 되고. 기한도 있어. 타임 리밋도 있어. 어느 시간 안에 뭘 해야 되고 어느 규모로 해야 되고 이 행복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약간 어드벤처처럼 돼 있는데 그게 싫어서 여기서 이래요. 게나가 자기가 이제 한국을 떠난 이유는 두 마디로는 한국이 싫어서 세 마디로 여기서는 못 살겠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의 본질은 행복까지 가는 길이 너무 복잡하고 멀어서 단순한 이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로 한국을 떠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때 탈조선 이런 담론 나오던 시절에 나온 원작이라 공감 가는 지점들이 시차는 좀 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해서 그때보다 우리 사회가 특별히 나아진 것도 없었어. 사실 그쵸. 이게 지금 워킹홀리데이 2016년 아니라도 이런 선택들을 하는 청년들 굉장히 많다 생각하거든요. 많죠. 아니 뭐 그게 맞아요. 요즘은 약간 MZ스러운 무언가처럼 마치 회사 조용한 다니다 사직 이런 말고 거. 조용한 맞아요. 사직 그쵸.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금연락이죠 뭐. 그러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전 세계 어디 가서 생활해도 지긋지긋함은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한국에서는 그 지긋지긋함을 느끼는 사람을 보는 시선이 너무 폭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노력해야지. 그리고 그럴 때 고를 수 있는 선택지나 여유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여서 그래서 현실을 외면해버리고 싶고 도망가버리고 싶어서 무기력감에 빠지거나 그럴 수 있죠. 아니면 혹은 주체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아예 도망을 가거나 하게 하는 로망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게 사실 떠난 곳이 더 행복하다라고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렇죠. 떠난 맞아요. 사람도 그런 희망을 꼭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여기를 떠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못 거야. 살겠으니까 그냥 탈출하는. 우리 다들 휴가 갈 때도 좀 비슷한 마음으로 가지 아니요, 않나요?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가요. 행복을 찾아서 가요. 아무튼 한국이 싫어서 모두가 떠날 수 없다면 한국이 싫은 이유를 좀 들여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 행복의 본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이 없으니까 떠났겠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생각 들더라고요. 한국 나락을 지금 감지하고 사계절도 있습니다. 아름답고요. 나는 지금 회사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리고 한국이 싫어서 어디로 가느냐? 떠난 곳은 과연 천국일까 지옥일까? 천국일 지옥이라고- 확률이 많지 어. 않죠. 헬조선을 알 떠나서 수 헬로 없죠? 가버린. 지옥 시즌2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봤죠, 바빠서. 네. 저는 나온 날 봤어요. 나온 날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 봤는데 궁금하네요. 왜 제가 봤느냐? 떡밥이 회수 대결 너무 기다려왔어. 오, 시즌 1에 안 회수한 떡밥 너무 많았죠. 그리고 어. 마지막 그 충격적인 어. 장면. 근데 이거 안 보신 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시즌 3 나오면 보십시오. 아, 왜요? 한장. 스토리나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지옥 시즌 1 되게 본격적으로 다뤘고 잘 정리해놨어요. 정말 잘 정리해놨습니다. 내가 다시 들었거든. 왜냐면 다시 6시간 볼 수 없으니까. 다시 들었는데 완벽하더라고. 아, 잘했네, 과거에 나. 자, 시즌 2 보실 분들은 그거 다시 들어보시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시즌 3 나오시고 보시길 추천드리는 게 떡밥이 전혀 회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 회수돼요. 이제 테마가 부활이에요. 이건 뭐 스폰 아니니까.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게 뭐 그런 떡밥은 회수가 되지만 맨 뒤에 또 대형 떡밥이 터집니다. 맨 뒤에. 진짜 이 클리프행어 만드는 기술은 대단한 것 같아. 시즌 1에서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장면에 이게 뭐야? 갑자기 나 약간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걸 빡 던지고 사라졌어. OTT 구독을 어. 계속 유지시키기 미쳐버린다. 어. 이동진 평론가랑 연상호 감독이 대담을 했거든요. 대담해서 이동진 평론가 그러더라고요. 넷플릭스가 되게 좋아할 것 같다. 어. 왜냐면 연상호 감독이 자기 안에서 이 얘기가 그러니까 시즌 3 만들겠다 이런 얘기 한 건 아닌데 완결되지 않았다 그랬거든. 그런 상황입니다. 시즌 2에서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진 정도만으로도 사실 할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지옥은 되게 관념적인 그렇죠.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고 맞아. 막 해석을 하고 이런 재미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좀 있긴 한데 저희가 안 하려고요. 시즌 2 얘기는 방송에서는 하지 않고 혹시 3가 네, 3 나오면은 그때 오케이, 한번 오케이. 생각은 그때 해보는 하고요. 걸로. 아무튼 지금 기다렸던 분들 중에 나 도저히 떡밥 이회수 못 찾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보 드리려고 잠깐 언급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책띠가 없었습니다. 책디는 어디로? 하실만 하셨나요? 네, 좋아요. 네, 어차피 우리는 각자의 말을 떠들고 가는 거니까. 근데 편집이 어렵겠죠. 우린 쉽죠. 어. 저는 그러게. 똑같이 떠들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쨌든 책띠는 이번 주에 갑자기 회사의 사정으로 베타 DJ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책플릭스 녹음 시간과 딱 겹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오지와 지금 자기 본업 때문에 여기도 갈아 넣어지고 있는 오지와 시간을 맞춰서 저희가 녹음을 했는데 하지만 정작 오늘 책띠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자고 있어요. 휴가를 냈어요. 자기 너무 사이가 힘들었다고. 나 또 울면서 지금 생방하고 있는 줄 알았네. 아니에요. 아니군요. 자, 많이 저는 힘들었네. 과연 책띠가 이 에피소드를 들을 것인가. 어. 휴가 내면 절대 아무것도 확인 안 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도자기 굽고 계실 것 같은데. 다음 녹음 때 과연 들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방송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추천작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책띠와 함께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